안녕하세요. 출판평론가 장동석입니다. 출판평론가라는 직업으로 갖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금서를 읽고 연구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2012년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금서의 재탄생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금지된 책이겠죠. 그 금지된 책을 읽으면서 당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책은 왜 금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금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시사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금서는 크게 권력, 종교, 그리고 섹슈얼리티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서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말인데요. 얼마나 야하길래 금서가 됐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센 이야기를 하길래 금서가 되었을까? 혹은 종교를 가지신 분들 계실 텐데요.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겐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신성 모독이길래, 신을 모독한 일이길래 금서가 됐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서는 크게 제가 아까 권력과 종교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또 종교의 문제도 넓게 보면 권력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세 번째로 섹슈얼리티, 성에 관한 이야기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자, 지금 제가 금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책들을 열거했습니다. 성서, 사회계약론, 유토피아, 열하일기. 자, 읽어보진 않으셨을 수 있어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들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책들이죠. 고전,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 우리가 왜 평소에도 유토피아를 꿈꾼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유토피아가 어떤 곳인지. 열하일기 박지원 선생의 책인데요. 박지원 선생이 열하일기는 왜 우리 사회에 큰 시사점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잘 살펴보면 이 책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고전 축에 드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금서였다는 거죠. 당대에는.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시대가 넘어가고 혹은 장소가 바뀌면서 어떤 나라에서는 금서가 되었던 책이기도 할 텐데요. 제가 오늘 크게 이야기 나눌 책은 첫 번째 시간에는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아큐정전이라는 중국 작가 루신의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루소와 금서. 이 장자크 루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회 계몽 운동, 사회 사상가였습니다. 1700년대를 살았고요. 프랑스 혁명기를 또 이제 관통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상적 저서들을 남겼는데요. 이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만 알고 계시는데요. 루소의 생각과 사상을 잘 알려면 먼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밀이라는 소설도 읽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사회계약론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루소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루소의 사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왜 당시에 금서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소는 스위스 출신입니다.
스위스 출신이었는데요. 그 스위스 출신 루소가 이제 프랑스로 와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고 공부합니다.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바락 남작 부인이라는 후원자가 루소가 청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 후원을 받아서, 여러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루소가 이제 프랑스 지식사회에, 지성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소는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많은 저작이 있고요. 그 저작들이 모두 당대에 인기도 있었고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도 주었습니다. 그중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제목에 답이 나와 있죠. 인간이 불평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원래 모두 다 평등했습니다. 옛날 교과서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원시공산사회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먹을 것을 구하고 함께 생활을 영위해서 평등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이 불평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점이 언제일까요? 시점이라기보단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일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해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평등하던 인간이 불평등해지기 시작한 사건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집값이 너무 올랐어. 주식은 하면 망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근간에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시적 시대를 살던 인간들에게 어떻게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시 시대를 사는, 그러니까 사냥을 하던 종족이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사냥하죠? 혹시 드라마에서,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에서 왕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왕은 한 자리에 서 있고요. 활 시위를 당겨서 한 자리에 서 있고, 저 산 위에서 군졸들이 꽹과리를 치고 그 소리를 지르면서 한 방향으로 토끼든 노루든 이런 것들을 몰이를 하지 않습니까? 원시 시대에도, 고대 시대에도 그런 방식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을 쏘는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평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물을 몰아오면, 멧돼지든 무엇이든 동물을 몰아오면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시절 유일한 무기 뭘까요? 돌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짐승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정수리에 맞추면 사냥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빗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 던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집에 움막 같은데, 동굴 같은데 누워 있거나. 그런데 그러면 돌을 던질 사람이 필요할 텐데 누가 돌을 던져야 할까요? 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더니, 동석이가 옛날에 보니까 돌을 좀 던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두려워서 그거 못합니다 했는데, 사람들의 부추김, 박수, 환호 이런 것에 마지못해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사냥에 나갔습니다. 다행히 맹수는 아닌 노루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짐승이 달려왔고 제가 돌을 던졌는데 운이 좋게도 정확하게 맞아서 그 짐승을 사냥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사냥을 나가고
고기가 떨어지니까 또 사냥을 나가서 제가 돌을 잘 던져서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이 멧돼지는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어쨌든 제 동료들이, 제 친구들이 멧돼지를 저에게 몰아왔고 제가 돌을 던졌습니다. 실패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냥에 나가서 결국은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를 들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오늘 앞다리는 제 거. 사람들이 놀라겠죠. 동석이가 오늘 왜 저러지? 그냥 주는 대로 먹었었는데, 조금 가져갔었는데, 왜 그럴까? 궁금했지만, 오늘은 좀 앞다리가 먹고 싶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앞다리를 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사냥을 나가서 제가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와서는 오늘은 앞다리, 뒷다리 다 내 거.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립니다. 동서가 왜 그래? 네가 이렇게 가져가면 먹을 게 없잖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그럼 네가 내일부터 돌을 던져. 자, 이때부터 하나의 권력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돌을 던지는 저는, 목숨을 걸고 돌을 던지는 저는 훨씬 더 많은 분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사유재산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에 또 사냥하고 와서 오늘은 가죽은 내 거. 그때 가죽이 왜 중요했을까요? 원시 시대 고대인들에게 집도 없고 동굴에서 생활하면 다행이고 옷을 해입을 천이 있기를 하겠습니까? 뭐가 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는 건 동물의 가죽이죠. 그래서 제가 가죽은 내 거. 이러면서 저의 재산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제어하지 못해요. 왜 제어하지 못할까요? 동석이가 제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냥에서. 인간은 원래 평등했습니다. 원래 평등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내 거라는 생각들이 커지면서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생겼고 권력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불평등해졌습니다. 자, 제가 아주 단순한 제가 사냥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냥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권력관계가 생긴 것, 이것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염두에 두시고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루소는 인간은 평등한데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인간이 불평등해지기 시작했고 권력관계가 생기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 불평등이 된 상황들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을까? 루소가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처음 출간할 때가 1755년인데요. 이 책 하나로 사실은 당대 지식계, 프랑스 지식계의 총화로 떠올랐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루소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은 루소의 이야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볼테르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함께 살았던 인물인데요. 볼테르는 루소의 이 저작, 인간 불평등 기원론, 여러 사람들이 훌륭한 저작이다, 중요한 저작이다고 얘기했던 이 책에 대해서 이 책 읽어봤더니 역겨워서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평등한데 사유재산이 들어오면서 불평등해졌다. 이런 논의들은 그 전까지는 유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어떤 신분의 차이냐면 볼테르는 아주 유명한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돈이 많고 땅도 많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태어난 루소는 어려서 정말 별의 별 일들을 다 해보면서 성장했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서부터 루소는 배척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태어나고 탄생하고 이 책을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자 권력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파문하기 시작합니다. 저 책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다른 생각들을 또 이 책에 써넣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금서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루소는 프랑스 파리에 정착해 있다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떠돌아다니는 생활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이후에 1762년에 두 권의 주목할 만한 저작을 탄생시킵니다. 그게 바로 에밀이라는 교육 소설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사회 계약론입니다. 선생님 잠깐만 끊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냥 제가 다시 시작하면 되나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이게 왜? 근데 아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예, 1762년에 두 권의 중요한 저작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소설과 사회계약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밀과 사회계약론을 유심히 살펴봐야 이제 루소의 생각이 어느 지점에서 원을 그리고 있는지, 큰 원을 그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원래 평등한데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불평등해지기 시작했다. 권력관계가 생기기 시작했다. 제가 사냥하는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인간이 불평등한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루소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의 첫 번째 지점은 바로 에밀에 등장하는데요. 이 에밀이라는 고아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 그러니까 가정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과정을, 결혼하는 기까지의 과정을 적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밀인데요.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 부모님들은 이 에밀을 아마 대부분, 다는 아니어도 조금은 읽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에밀의 주요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고아소년 에밀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체득한 감정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이것이 루소의 교육의 철학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밀이 교육받는, 제가 가정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밀은 저 사람이 가정교사인지 교사인지 자기의 교사인지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에밀에서 루소가 말합니다. 자연적인 인간, 우리의 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연적인 인간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인간이 태어난다고 봤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의 영향력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바로 뒷산에, 학교 뒷산에 배밭이 있었는데요. 서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리를 하러 갔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주인에게 걸렸어요. 지금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옛날에는 서리를 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고 뭐 과일을 한두 개 정도 따먹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서리를 했다고 하고 걸렸어요. 저와 제 친구가 학교 선생님에게 혼나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셔오세요 해서 저희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부모님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을 이제 제가 세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이 좋은 품성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루소가 보기에는 당대의 부모님들은, 그 시절의 부모님들은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유럽 귀족들 이야기인데요. 낮에는 나가서 문화와 문학과 예술을, 철학을 논하면서 밤이 되면 정말 사교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진탕술을 마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생각하기에 부모님, 저런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서리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에서 제가 친구와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반성 모드로 서 있는데, 저희 어머님과 친구 어머님이 오셔서 선생님께 죄송하다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듯 학교,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 학교는 사회화의 기초를 쌓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지만, 루소가 보기엔 좀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루소가 보기에는 또래 친구들이 나에게 영향을 못 주도록 배제하는 것이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기에 훨씬 더 좋겠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그 부모, 두 번째 친구. 부모님의 영향력을 아까 잘 말씀드렸고, 친구의 영향력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입니다. 아니, 루소도 교사가 있었다면서요? 에밀도 교사가 있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교사인 듯 교사 아닌, 이런 방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에밀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지식도 가르치고 우리의 본성인 자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루소가 아주 과격한 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친구, 교사의 영향력이 없어야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 본성을 가진 인간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각성된 자아, 깨어있는 자아. 그러니까 나의 주도하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성을 다 정리해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나로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각성된 자아가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앞서의 책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잘
추적하는, 인간은 원래 평등했는데 인간이 불평등해진 요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성된 자아, 각성된 개인이 되는 것이 인간이 불평등해진 이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이 에밀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백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루소가 촘촘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 요점만 정리해드린 건데요. 그 세 가지, 부모, 친구, 교사,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교육받아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아를 형성하는 것, 각성된 자아가 태어나는 것이 루소가 보기에는 인간이 불평등해진 이 사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성된 자아들이 있으면 저도 각성되었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각성된 자아, 깨어있는 개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좋아질까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것이 사라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사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1762년에 그 해에 같이 출간된, 몇 개월의 차이를 두고 같이 출간된 사회계약론은 이제 에밀에서 얘기했던 각성된 자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그래서 그 공동체, 형성한 공동체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고 궁극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평등한 인간들을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계약론, 제목에 답이 있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와 계약하는 겁니다. 누가? 주권을 가진 개인들이. 그러니까 앞서 에밀에서 말씀드렸던 각성된 자아들, 깨어있는 주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주권을 가진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입니다. 루소가 주장하기에. 그런데요, 지금은 이런 주장이 아주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18세기 초중반에는 이런 얘기가 특히 프랑스에서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프랑스에는 왕이 있던 사회였거든요. 왕과 귀족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루소가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주권은 각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그 주권을 가진 개인들이 이 사회를 공동체, 국가, 행정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권을 가진 개인들이 공동체로 사회와 계약하는 겁니다. 국가와 계약하는 겁니다. 나의 주권을 위임할 테니까 네가 잘 써줘. 국가 네가 우리의 주권을 잘 써줘 라고 우리의 주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주민등록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혹은 고등학생들이시라면 발급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계약서 써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세요. 내 주권을 국가에 위임할게요. 라고 계약서 써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계약을 쓴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사회와 계약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태어난 순간부터 주권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 주권을 공동체에 위임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를 위임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뿐 우리의 주권을 공동체와 계약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주는 건데요. 여기서 루소가 얘기하는 그 계약의 중요한 권리는 주권이 아니라 행정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위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정권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두 가지를 행정권 안에서 잘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넘기는 건데요. 첫 번째, 너무 커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줄 수 없어 입니다. 너무 커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행정부, 큰 행정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혹은 정치에 좀 관심 있으시면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가가 너무 커서 비대해서 너무 커서 우리를 죄송합니다. 잠깐만 끊어가겠습니다. 국가가 너무 커서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고요. 너무 작아서 해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텐데요. 너무 작아서 해주지 못하는 일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작아요. 행정부가 작아요. 그러면 외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작아서 외침을 받아서 나의 권한과 나의 행복과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나는 행정부와 계약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지 못하면 주권을 넘겨드릴 수 없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너무 커서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넘겨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커서 할 일을 잘 못한다? 이게 뭘까요? 이를테면 오늘 말로 바꿔서 얘기해보면 국가가 너무 비대해가지고 혹은 촘촘하게 구성된 다양한 사람들의 복지를 잘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죠. 이를테면 교육. 우리 의무교육 받지 않습니까? 초, 중, 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국가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교육을 제때 서비스해주지 못하면 그 국가는 존속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아픈데 국가가 너무 비대하고 국민의 관심이 없어서 딴 일만 하고 있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제일 잘 제공해주지 못하면 이건 역시 그 행정권, 그러니까 주권을 위임해서 행정권을 잘 행사해달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임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존속 자체를 못하겠죠. 예, 이렇듯 이 내용에 보면 국가와 사회와 주권을 가진 개인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가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외침을 막아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커서 잘 못하는 것 말고 적당한 규모로서 우리에게 교육과 의료와 복지와 기타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국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각성된 개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공동체를 이뤄서 각성된 에밀의 교육에서 탄생한 각성된 개인들이 사회 공동체를 이뤄서 국가와 계약해서 잘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국가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이 평등해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인간은 평등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인간이 불평등해졌습니다. 루소가 생각하기에 이 불평등한 사회를,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데 그 국가를 이루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밀에서 얘기한 각성된 자아, 깨어있는 시민의 탄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 깨인 각성된 자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사회, 국가, 행정부에 우리의 주권을 위임해서 너무 커서 적당한 서비스를 못 해주는, 혹은 너무 작아서 외침으로부터 막아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면 우리의 안녕과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주권을 위임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위임받은 주권을 사회, 공동체, 국가는 어떻게 써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의 사이클을 이뤘습니다. 루소는 그냥 단순하게 사회와 계약해서 우리의 권리를 드러내야 한다. 사회계약론, 이런 논의를 펼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큰 논리 속에서 사회가 불평등해진 요소들을 먼저 짚었고요. 그 불평등한 것을 깨기 위해서 각성된 자아들이 깨어나기를 원했고요. 그 깨어난 사람들이 사회와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국가를, 행정부를 권한을 위임해서,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서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그 사회는 어떻게? 인간이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게 루소의 아주 큰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상이 왜 금서가 된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프랑스의 왕이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왕이 집권하던 시기에 주권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조선시대 사극에서 보면 큰 영모,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진배 없던 거죠. 그래서 이 루소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볼테르 같은 귀족, 같은 계몽 사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볼테르 같은 귀족이 쓰레기 같은 책을 썼다 이렇게 욕하고, 황제가, 왕이 이건 금서로 지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금서들이 지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대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금서였던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이 태어나던 시대의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잘 살펴본 시대가 우리에게 진짜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로 살고 있는 21세기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보는 게 금서를 읽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루소와 금서, 루소를 읽는 순서 아닌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서는 당대에 굉장히 큰 뜻을 품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와 불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불화한 영혼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루소가 그의 사상이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결점들, 빈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또 이 루소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에밀이라는 위대한 교육소설을 쓴 그 루소가 자기의 5 자녀는 고아원에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고 여러 맥락이 있겠지만 자기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 그랬어요. 각성된 자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했던 루소의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루소의 사상은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다시금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금서가 왜 금서가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금서가 당대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 영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루소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평등한데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인간이 불평등해졌다.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겠죠. 현대사회의 양극화 문제라든가 우리는 분명히 자본주의, 사유재산을 긍정하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낳은 불평등에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불평등 시스템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은 도움과 시사점을 준다는 거죠. 에밀, 교사 없이, 주변 친구 없이, 부모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에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향력들을 줄이고 긍정의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루소가 다소 좀 과장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사회계약론. 이 사회계약론이 우리가 가진 큰 틀에서 보자면 굉장히 지금 우리 시스템에 잘 맞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사람들을 요즘 얼마나 많은 혼탁한 정치 공세 혹은 야비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 사회계약론,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어서 사회와 계약할 수 있다면 외침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고 복지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큰 시사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루소의 사상들을 금서였던 책들을 다시 한번 오늘에 되살려 읽어보는 것. 지금은 좀 읽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서 혹은 방학 때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날카롭게 벼려보는 것,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변화가는데 여러분도 한 걸음 옮길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